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출국해야 하는데 애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희 애들은 너희가 키워야지. 난 오늘부터 안 본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비행기 놓친단 말이에요. 현관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고래고래 들려왔지만 저는 단단히 걸어 잠근 문고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엄마, 장난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등 뒤에 서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 올해 67살입니다. 간호사로 35년을 꼬박 일하고 7년 전 정년퇴직했어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좀 더 편하게 살아보나 그렇게 기대했었죠. 남편도 은퇴했고 이제야말로 우리 둘만의 여유 있는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진호가 첫 손주 민석이를 낳고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영이가 복직해야 해서요.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이르고 민석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때는 손주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 손주니까 너무 귀엽고 예뻤죠. 처음으로 이유식을 떠먹이던 날, 그 작고 말랑한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는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손주니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딱 1년만이라도 제대로 도와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이 둘째 지우가 태어나면서 또다시 부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퇴근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면 제 손에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아니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들려주었죠. 그 작은 정성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딱 한 달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들만 휙 맡기고 가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삶이 제 것이 아니게 된 것이. 매일 아침 7시면 아들 내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날이 다반사였죠. 어머님,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애들 씻기고 재워주세요. 처음에는 가끔 있던 일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 지금 술 마시는 중이라 택시 타고 할게요. 좀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아이들은 이미 제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아이들 옆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아들 내외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명절에도 저희에게 인사를 오기는커녕 아이들만 맡겨두고 자기들은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 제주도 패키지 예약했는데 애들 좀 봐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만 푹푹 남았습니다. 추석인데 자식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손주만 맡기고 여행이라니. 그래도 어쩌겠어요. 손주들이 눈에 밟혀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있어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서툴게 불렀을 때, 지우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한 발짝 걸음마를 떼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별 5개나 받았어.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7년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더 심해졌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좀 받아야겠다고 하니 아들 내외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어머님, 애들 좀 본다고 그렇게까지 아프실 줄은 몰랐네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몸이 부서져라 그들을 도와줬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아픈 것마저도 그저 나이 탓이라며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늘 걱정했죠. 당신 요즘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병원은 가봤어?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애들 조금만 더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진호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아들 내외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나마 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재택근무하느라 집에서 일해야 하는데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화상회의 할 때 방해돼서요. 애들만 좀 봐주세요. 재택근무하느라 얼마나 바쁠까 싶어 그때도 저는 그냥 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재택근무를 핑계로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그러고는 또다시 아이들을 봐달라며 연락이 왔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진호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너희가 집에 있으면 엄마도 좀 쉬어야겠어. 그러자 아들이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엄마, 어차피 집에서 노시면서 애들 좀 봐주시면 좋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노시면서.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일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 한쪽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번쩍이는 새 차를 끌고 왔습니다. 반짝이는 외제차였고 며느리는 신상 명품백을 들고 있었어요. 와, 이번에 차 바꿨어? 차 좋네? 남편이 말했더니 아들이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에서 성과가 좋아서요. 저를 위한 보상 차원이죠.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제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석이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집 리모델링 하느라 돈이 좀 빠듯해서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명품백 살 돈은 있으면서 애 학원비는 왜 또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건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건 별개죠. 그날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 몸 더 망가지기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칠순 생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며 특별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예약까지 해두었죠. 마침 아들에게도 한 달 전부터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아버지 칠순이니까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자. 아들은 네, 엄마, 시간 맞춰 볼게요. 라고 분명히 대답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저희가 패키지 여행 예약한 게 있어서요. 오늘부터 3박 4일인데 애들 좀 봐주세요. 오늘이 노이 아버지 생일이잖아. 저녁 같이 먹자고 미리 이야기했었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근데 이미 예약이 다 돼서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비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7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여행을 가려고 했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애들 좀 봐주세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제 시간과 제 삶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제 남편의 아이들의 할아버지의 칠순 생일인데 축하해주러 오기는커녕 아이들만 떠맡기고 여행을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 생신은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리면 되잖아요. 다음에 제대로. 그 다음이 과연 언제일까요? 아니, 난 이해 못하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 그 한 번만이라는 말을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죠. 괜찮아. 우리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먹으면 되지. 남편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온몸에서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이젠 정말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끼리 예약한 데서 근사하게 식사해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도 여행 가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행은 무슨, 애들은 어떡하고? 걱정 말아요. 이제 저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단호한 문자를 보냈죠. 오늘 너희 아버지의 칠순인 것도 기억 못하고 애들만 맡기고 여행을 간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제 더는 아이들은 못 봐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몇 분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지난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나는 몸이 아파도 참고 또 참았는데 너희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돈 쓸 거 다 쓰면서 살았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엄마, 그래도 애들은 어떡해요? 이제 와서 애들 걱정이 되긴 하니? 너희가 부모잖아. 너희가 키워.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여행 가방까지 들고 있더군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출국해야 하는데 애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희 애들을 너희가 보는 게 당연한 것을.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비행기 시간 다 놓친단 말이에요. 현관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고래고래 들려왔지만 저는 단단히 걸어 잠근 문고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엄마 장난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딘두에서는 남편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지지와 응원을 느꼈지요. 괜찮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들 내외의 발버둥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문 밖에서 손주들은 울고 아들은 화를 내고 며느리는 애원했죠.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여행도 취소해야 하고 위약금도 내야 한단 말이에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여행과 위약금만 걱정하다니.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소리치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여행 다 망쳤네. 위약금은 어떡할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잘했어. 드디어 말했네.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날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짐을 꾸려 2박 3일 우리 둘만의 여행을 떠나기로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손주들에게 묶여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경주로 말이죠. 바로 호텔을 예약하고 기차표도 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창고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오래전 마지막 여행 때 사용했던 선크림과 모자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구나 싶어 조금 서글퍼졌죠. 남편은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배터리를 충전하며 내일 어디부터 갈지 신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서 저런 생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은 난생 처음이야.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처음에 무시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결국 확인해 봤습니다. 엄마, 애들 때문에 회사 못 가게 생겼어요. 저희 여행도 취소했다고요. 위약금만 50만 원 나왔어요. 그 문자들을 보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7년 동안 제 몸과 시간을 희생하며 손주를 돌봐줬는데 7년 동안 제가 포기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여행, 위약금, 손해본 것과 자기들 입장만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창밖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한테 미안해하는 거 아니지? 네,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됐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아들도 이제 진짜 부모 노릇을 배워야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여행 책자를 보며 아이처럼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웃어요? 제가 묻자 남편이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우리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둘이서만 여행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잊고 살았을까요? 자식 보느라, 손주 도와주느라, 정작 우리 둘만의 시간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경주에 도착했을 때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도 어린아이처럼 신나 보였죠. 우리 호텔 먼저 가서 짐 풀고 나올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로 불국사부터 가요. 지금 이 기분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면서 움직이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순간 불현듯 40년 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여보, 당신 웃는 얼굴이 참 오랜만이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웃고 있었나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 이런 표정 정말 오래 못 봤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는지를. 불국사의 돌계단을 함께 오르면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그동안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죠. 우리는 마치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맞아요.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희생하면서. 석굴암에 올라서니 바람의 결이 달랐습니다. 멀리 동해 방향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스며들고 있었죠.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도 이런 곳 한번 제대로 못 와봤네요. 그때 문득 제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그런 역할이 아닌 그냥 박미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죠. 평소 먹던 반찬 몇 가지와 국이 아니라 와인에 스테이크를 먹으니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느낌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이 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은 안압지와 첨성대를 구경했어요.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나중에 문득 제가 찍힌 사진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여행 내내 꺼놓았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원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전부 아들이었죠.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었고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애들이 너무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도 못 가고 있다고요. 엄마, 도와주세요. 문자를 읽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들었다가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죠. 내가 왜 미안해야 하지? 이건 당연한 거야. 아들도 이제 진짜 부모 노릇을 배워야 하는 거야. 남편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네, 계속 전화했나 봐요. 당신 결정에 맡길게. 어떻게 하고 싶어?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야 겨우 조금이나마 찾은 내 삶, 내 행복. 집에 돌아가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우리 시간이에요. 그렇게 휴대폰을 다시 끄고 남편과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아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경주 여행에서 얻은 단단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 문을 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규겨진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느리는 눈밑이 퀭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주들은 바닥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너희 허락까지 받고 갔다 와야 하니? 너희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너희는 여행 갈 때 애들만 휙 맡겨놓고 연락 한 통 없었잖아.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지난 며칠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할머니를 찾으며 밤새 울었고 회사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지난 7년간의 제 희생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희가 힘들었던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너희는 고작 며칠 경험한 것뿐이야.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늘 당당하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제 정말 손주들 안 봐주실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그렇게 결심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는데 저희들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젊은 부모들은 모두 각자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데 왜 유독 우리 아들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키워.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정 안 되면 육아휴직을 내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베이비시터요? 시간당 15,000원이나 해요. 한 달이면 몇백만 원이라고요. 그 말에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베이비시터한테 줄 돈은 아깝고 네 엄마는 공짜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듯 그럼 일주일에 2-3번만 시간도 딱 정해서 그렇게라도 봐주실 수 없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난 그만할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자 아들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저 회사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진호야, 네 어머니가 너 키운다고 1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그때는 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지?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했죠.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아들은 다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그럼 돈을 드릴게요. 시간당 10,000원이라도. 아니, 그만하고 이제 가봐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젠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가 놀면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세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더 중요해. 너희가 직접 키워야지. 이제 그만하고 가봐라.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죠.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보자.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맞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들 아침밥까지 따로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손주들을 등하교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함께 받았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허리와 무릎 치료도 시작했죠.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제야 제가 얼마나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손주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던 간식, 지우가 좋아하던 동화책. 그 아이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아들의 차가 오지 않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혼자 서 있었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수척해진 얼굴, 피곤해 젖은 눈빛, 정말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은 먹었니? 하며 바로 음식부터 차렸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잔만 내놓았죠. 왜 왔니?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결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답니다. 하지만 상사가 좋게 보지 않아서 앞으로 승진은 힘들 거라고 했대요. 베이비시터는 구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아이들도 낯선 사람에게 적응을 못해서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어두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를 도와주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지난 7년의 세월이 용서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힘들다고 하실 때도 그냥 못 들은 척 넘겼고, 엄마의 시간이나 건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저희가 못된 자식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항상 당당하고 자신만 만났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때 아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동안 애들 봐주신 비용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앞으로는 시간당 10,000원씩이라도 꼭 드릴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내 노동과 내 시간과 내 건강을 그렇게 간단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내가 그동안 돈 때문에 손주들을 봐준 줄 아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돈으로 따질 거면 제대로 한번 따져볼까? 내가 7년 동안 일한 게 고작 200만 원이니?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15,000원이라며. 나는 왜 10,000원이야? 아들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싶었고 너무 죄송해서 뭐라도 사드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내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 내가 원했던 건 너희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200만 원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럼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듦이 바로 내가 지난 7년 동안 느꼈던 거란다. 부모라면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란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이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도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안 돼. 너희가 진짜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해.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수다를 떨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채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민석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고, 지우는 이제 제법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만,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능하실 때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앞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어머니의 건강과 시간도 꼭 존중할게요. 이제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정한 감사와 미안함이 보였죠. 시간을 좀 더 주렴. 내가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도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과 손주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전화해서 다음 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거실 테이블에 앉았고 남편도 제 옆에 함께 앉았어요. 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불렀어. 아들과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봤다. 너희의 사과도 받아들이고 싶고 나도 손주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전처럼은 못 살아주겠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조건을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3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봐주마.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집에 올 때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커피든 뭐든 작은 거라도 하나씩 사오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거나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좋아.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내 취미 생활하는 시간. 이제는 그것도 존중해줬으면 한다. 아들 내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조건을 내걸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첫 번째 결정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속대로 일주일에 3일만 손주들을 봐줬고 그 외 시간은 온전히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매주 뭔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때로는 케이크였고 때로는 과일,
때로는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딸기 케이크 사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죠.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들 옷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고, 간식도 넉넉히 챙겨주고, 무엇보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이제 제 시간도 확실히 생겼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등산도 가고, 요가 수업도 듣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운동을 시작한 덕분에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들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내 인생을 찾았거든.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특별해졌어요.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제게 들려주고, 지우는 그림을 그려 선물했어요. 할머니,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랑 노는 날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제 손주들에게도 할머니와 노는 특별한 날이 생긴 거죠. 남편도 달라졌어요. 제가 손주들을 봐주는 날이면 함께 도와주고, 때로는 공원에 데려가서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손주 돌봄이 오롯이 저만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일이 된 거죠. 어느 주말 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제가 음식을 해서 챙겨 먹였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요리를 했고 식탁은 예쁘게 차려져 있었죠. 엄마, 아빠, 오늘은 저희가 대접할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때의 제 결정이 결국 옳았던 거죠.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부모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아들 내외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절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과의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선을 서로 지키기로 약속했기에 우리 관계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박미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 삶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너무 많이 참고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짧고도 긴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전 이야기와 다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인트로 음악. 어머님, 오늘은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가 잠깐 오실 건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없는 듯이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투는 아랫사람을 대하듯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듣는 사람을 깔보는 듯한 그 태도가 역력히 느껴졌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기엔 또 애매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두드리더니 대뜸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흰 봉투 하나를 제 무릎 위에 툭 던지듯 놓더니 어버이날이라서요. 어머님 돈 쓰실 때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하고는 휙 돌아서 나가더군요. 거지에게 적선할 때도 이렇게 툭 던지지는 않겠다 싶었죠. 받기는 받았는데 기분이 묘하게 나빴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당신의 가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제 존재가 고작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주지를 말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상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기분은 나쁜데 말을 하기도 애매한 상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쏘아 붙였을 텐데 몸이 아프다 보니 기운도 없었어요. 아프면 사람 기가 죽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라는 생각에 더 움츠러들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날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평생을 참고 또 참기만 했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연 제게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제 권리를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2살 김영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해서 3주 정도는 회복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사두었던 아파트입니다. 아들 정민이가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쓰라고 내주었고 작년에는 아예 정민이 이름으로 증여까지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듯 넘겨준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도 같이 멀어진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 이후로 며느리 미영이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에게 말하는 투라든지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님 하면서 웃는 얼굴로 대했는데 요즘은 마치 불청격을 대하듯 하더라고요. 분명 예의를 갖추는 것 같은데 말투와 표정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말로 꺼내기도 애매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 속마음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방 안에 가두는 데는 충분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10,000원짜리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방에 갇히게 되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내 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몸까지 아프니 이런 서러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저 참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는 참 좋았어요.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봄날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건 큰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 그거면 됐는데. 아들이 출근할 때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서둘러 나갔고 며느리는 글쎄요. 평생 자식 키우며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내 삶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 마음은 더 서러운데 현실은 그 서러움을 더 사귀게 만들더군요. 잠깐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의 친정엄마, 제게는 사돈이 온 듯했어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대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게 뭐야? 카네이션도 이렇게 예쁘게 달아주고. 밖에서 들려오는 그 시끌벅적한 대화소리가 제게는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혼자 갇혀있는 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즐거운 어버이날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